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25명의 투자 전문가가 밝히는 성공 투자 비법, 이웃집 투자자들. 돈의 심리학 모건하우절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식 종목 선정에서부터 포트폴리오 구성, 세금 관리, 은퇴 계획까지 돈에 대한 모든 것. 조슈아 브라운, 브라이언 푸트노이 지음, 지여울 옮김, 이너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여는 글. 1부, 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2부, 절대 후회하지 않는 투자법. 3부, 돈을 버는 감각을 키우는 법. 4부, 지식과 경험은 부를 키운다. 5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맺는 글.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나는 지난 9년 반 동안 3편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 말은 곧 내가 지금까지 약 1368시간 동안 대중에게 주식과 채권, 경제,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내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경제 지식을 전부 이야기했다. 이자율, 배수평가, 실적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 세금 코드 변경, 부동산 가격, 신용 스프레드, 혁신과 기술, 소비자 신뢰지수, 무역 전략, 자영업, 거시경제, 미시경제, 신흥시장, 인덱스 펀드, 적극적 투자 관리, 주주 행동주의, 부동산 투자 신탁, 주가 변동성, 사모투자, 벤처 캐피털, 기업 공개,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기술적 분석, 가치 투자, 모멘텀주, 스마트 베타 요소, 사회적 책임 투자, 소셜미디어, 생물공학과 약재 승인, 대통령 선거, 지정학, 자연재해, 방위산업, 금과 은, 암호화폐, 초단타 매매, 반월가 시위, 내부자 거래, 재무분석가의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 부문과 산업, 장기 투자, 당일 매매,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상장 지수펀드, 게임 산업, 스포츠 산업, 연예 산업, 신생 창업회사, 부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다. 심지어 50센트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를 해온 시간 동안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당신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일은 없었다. 나는 경제 관련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해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곧 나라도 먼저 말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바른 주식 중개인 블로그에 나는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가 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상세히 글을 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 글은 내가 이용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얼마 뒤 나와 함께 책을 쓰는 친구인 브라이언 포트노이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재무투자 전문가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투자업계에 일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이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 왜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나와 브라이언은 투자에 대한 책이라면 수백 권도 넘게 읽었다. 그리고 이런 책들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다. 우리의 기억에 따르면 이 책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충고나 혹은 저자가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특정 투자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신성한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조차 대체적으로 그 마법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이 당신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은 넘쳐나지만 그 저자가 실제로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책은 찾기 힘들다. 이제 앞으로 이 책장을 넘기면서 당신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용이 주도한 투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가 아닌 왜이다. 내가 처음 소매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시작하여 지금의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는 자산관리 회사의 CEO가 되기까지 수많은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 경험을 통해 투자를 하는 방법 못지않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에 글을 써준 모든 저자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효율적 시장 이론 같은 학문적 투자 이론에는 정통해 있다. 그러나 이제 곧 읽게 되겠지만 이들은 나름의 고유한 장소에서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어떻게 투자하고 저축하며 지출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 몇 년 전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관리 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주식 중개업자와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유명한 곳이었다.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돈을 몇백 분의 몇 %를 쪼개어 기본 수수료만 내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라고 말했다. 포트폴리오를 치밀하게 배분하고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일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하지만 미래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성장과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것은 최선의 제안책은 아닐 것이다. 아마 이미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과는 다르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할 것이다. 브라이언과 함께 누가 이 책에 글을 써줄 수 있을지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투자업계의 인물들 중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 업계에서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벤처 캐피털에서 재무 설계, 자산 관리는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말이다. 또한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누고 싶었다. 이 책에서는 돈과 인생,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룬다. 이 책을 만들면서 나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하는지 그 선택 뒤의 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산을 질서정연하게 배분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나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시간이 없는 것일까? 어쩌면 공식들과 트레이드 오프, 비율에 집착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대중의 투자 철학을 일반화시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무슨 이유에서든 그 교의에 벗어나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할 때보다 자신의 돈에 대해서 위험을 더 감수하려고 하는지 혹은 피하려고 하는가? 또한 우리가 직업으로 삼는 일의 속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소유 자산에서 과거의 어리석은 판단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자기 자신의 자산에 대한 보수 관리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돈이 필요한 시기에 대비하여 돈에 대해 똑같은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시기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는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무렵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충분히 배웠는가? 반대로 새로운 생각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자동 조정 장치에 몸을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지 말이다. 투자업계에 뛰어난 저자와 강연자들은 이 책을 쓰기 위해 자신의 여러 의견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내놓았다. 이 결과로 많은 독자와 함께 이 일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다. 나와 브라이언은 책을 구성하며 기준에 맞게 차례를 배치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독자가 이 글을 각각의 일품 요리로서 즐겨주기를 바란다. 어쩌면 독자는 어떤 글 한 편을 유독 여러 차례에 걸쳐 읽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 이야기 혹은 이야기에 담겨있는 전략이 독자 자신의 이야기와 통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책이 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나의 동료들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 좀 더 자신감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펼친 것은 그야말로 훌륭한 선택이다. 부디 재미있게 읽기를 바란다. 조슈아 브라운. 1부. 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1. 모건 하우절. 모건 하우절은 콜라보레이트 펀드의 공동 경영자이며 전에는 더 모틀리 풀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썼다. 미국 경제 편집자 및 작가협회에서 경제 분야 최고상을 2차례나 수상했으며 뉴욕타임즈에서 수여하는 시드니상을 받았다. 또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및 금융 부분의 기자에게 수여하는 제럴드롭상의 최종 후보에 2차례나 올랐다. 그의 글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에서 출간된 뛰어난 비즈니스 글쓰기에 수록되기도 했다.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자립이 투자의 답이다. 투자 자문회사인 퍼스트 매너튼을 창립한 억망장자 샌디 가츠먼은 투자팀을 꾸리기 위해 면접을 보면서 면접자들에게 당신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현재 어떤 주식이 값이 싸다고 생각합니까? 라든가 불황을 맞게 될 경제 부분은 어디입니까? 와 같은 질문이 아니었다. 바로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달라는 의도이다. 이 질문은 합리적인 결정과 옳게 느껴지는 결정 사이의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간극은 어쩌면 1km가 훌쩍 넘을지도 모른다. 펀드 평가회사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절반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펀드에 자신의 돈은 단 1센트도 투자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통계 수치가 일종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난다. 세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 켄 머리는 2011년 의사는 어떻게 죽는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사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이 다른 환자에게 추천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 그는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의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어느새 죽음 자체와 마주하는 일을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그 어떤 종류의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평온하게 떠나는 편을 선택했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통증 완화 정도의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현상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대처하는데 꼭 한 가지 해결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옳은 진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맞는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저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언제든 반드시 고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 이는 재무관리나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재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시트 문서나 교과서를 보며 결정하지 않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종종 수익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의도로 결정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를 걱정시키지 않을 최소한의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식사 자리에서 결정은 차트나 공식으로 요약하여 표현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재무관리는 각자 실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었다고 저 사람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저 나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여기에서는 그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 가족은 저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워렌 버핏의 오른팔로 알려진 찰리 먼거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다른 일로 경제적 자립을 언제나 목표로 삼았다. 나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쫓아다니거나 차입금 투기로 이익을 올리는 일에 큰 관심이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을 감탄시키기 위해 벌이는 게임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 투자 방법에는 모두 위험 요소가 숨겨져 있다. 나는 그저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만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매일 잠에서 깨어나고 싶다. 내 가족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은 이 목표를 중심에 두고 있다. 내 부모님은 어른이 된 뒤 두 종류의 재정적 시기를 거쳤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와 적당히 경제적 여유가 있던 시기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3명이나 둔 40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되었다. 의사 월급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느라 몸에 밴 근검절약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질 리가 없었다. 부모님은 살림살이에 한층 여유가 생긴 후로도 몇 년 동안 절약하면서 저축률을 높게 유지했다. 이런 생활 덕분에 부모님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응급의학과 의사였는데 이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아버지는 이 교대로 일하면서 밤과 낮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리듬이 깨지는 호르몬 교란을 늘 겪어야 했다. 2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의사로 일을 한 뒤 아버지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는 병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아버지의 행동은 내 뇌리에 깊이 박혔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저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재무관리의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수준의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사만큼 돈을 잘 벌 필요는 없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고 수입 대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능력이다.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경제적 자립을 결정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만약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잘 확인하며 저축률을 살펴야 한다. 나는 대학을 다닐 때 아내를 만났고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는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들어가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했고 그러면서 검소한 생활을 몸에 익혔다. 모든 생활 방식은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어떤 사람에게 적당히 편안한 생활 방식이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왕족의 생활처럼 느껴질 수 있고 혹은 빈곤한 생활 방식처럼 느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저축률이며 나와 아내는 수입에 맞추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자동차, 옷, 음식, 아파트 등을 선택했다. 편안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호화스럽지도 않았다. 나는 재무팀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의류 분야에서 일을 하는 10년 동안 우리의 수입은 점점 늘었지만 지금까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덕분에 저축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실제로 급여가 오르면 저축도 많아졌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리 펀드였다. 우리 가족의 재무 계획에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더 나은 생활 방식을 갈구하는 욕망에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우리 집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절약을 하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참아야 할 때는 별로 없었다. 예전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그리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런 욕구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도 멋진 물건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다만 그 욕망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선을 그었을 뿐이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나와 아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 방법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도 서로를 위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일의 대부분은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우리 집의 저축률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면 나는 부모님이 오랜 기간의 저축을 통해 손에 넣었던 경제적 자립을 떠올리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목표이다. 수입에 비해 검소하게 생활하는 생활 방식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이웃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심리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심 탈레브는 진정한 성공이란 쥐들의 경주에서 빠져나와 행동을 바꾸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 자립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일들을 저질렀다. 융자 없이 집을 샀는데 이는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최악의 결정이지만 돈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결정이었다. 우리가 집을 샀을 무렵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았다. 합리적인 재무상담사라면 누구나 이자가 싼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남은 저축을 주식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라고 권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차가운 머리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행동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만끽하는 자립의 가치는 이자가 싼 대출금을 이용해 투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수익을 훌쩍 뛰어넘는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더 좋다. 이로써 나는 자립하고 있다는 기분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혹은 절대 나와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내린 결정은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방법은 통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훌륭한 결정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이 오면 우리는 행복과 이론적인 정답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나는 대부분의 재무 상담사가 권하는 것보다 자산에서 현금을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20%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어떤 것에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하라고 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이 우리 가족과 맞아 떨어졌다. 우리 가족에게 현금은 경제적 자립의 산소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한층 더 중요한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가 소유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출을 감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야 할 확률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낮췄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위험 감수도가 다른 사람보다 낮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 재무관리에 대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축을 하는 겁니까? 집을 사려고? 배를 사려고? 차를 새로 사려고? 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내가 돈을 저축하는 것은 우리 예상보다 변화구가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상치 못한 어떤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도 되지 않는다면 아마 주식의 장기 복리로 이자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찰리 먼거는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쓸데없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